달과 6펜스. 스트링랜드 일가는 중류층의 평범한 가정이었다. 별로 해가 됨이 없이 문단의 이류 문인들에 열광하는 쾌활하고 인심 좋은 여자. 그리고 자비로운 신의 섭리가 정해준 생의 위치 속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매우 재미없는 남자. 그리고 잘생기고 건강한 두 아이. 이 이상 더 평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자극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모두 생각해 볼 때마다 나는 찰스 스트링랜드에겐 적어도 비범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너무 내가 우둔한 탓이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수년 동안 내가 인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긁어 모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설사 내가 스트링랜드 일가를 처음 만났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달리 판단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해 초가을에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내게 들려온 그 소식에도 지금은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돌아온 지 24시간도 못 되어 저 먼 거리에서 로즈 워터포드와 마주쳤다. 퍽 즐겁고 원기왕성해 보이는군요. 하고 나는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아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친구 중에 한 사람에 관한 어떤 추문을 들었다는 것을 뜻했으며 이 열혈 문인의 본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찰스 스트링랜드를 만났었지요? 그녀의 얼굴에서뿐만 아니라 전신에서도 생기가 넘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불쌍한 악마가 증권거래소에서 타격을 받거나 버스에 치인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가 글쎄 부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꼈던지 워터포드 양은 드러난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잡아떼었다. 그러한 별것 아닌 환경 때문에 그녀가 그 이야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의 흥분된 질문에 대답해놓고 그녀는 가볍게 한번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알기론 시내 다방에 있는 젊은 여자 하나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나에게 생긋 웃어 보이더니 치과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쾌활하게 떠나가 버렸다. 나는 근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당시의 나의 인생 경험이란 직접 얻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책에서 읽은 것과 같은 종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를 흥분시켰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친구들 가운데 생겨나는 이러한 사건엔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역시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스트링랜드는 분명히 40살이었는데 나는 그 나이의 사내가 연애 사건에 관계된다는 것이 몹시 불쾌했다. 나는 젊은 혈기로서 남자가 비웃음을 받지 않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35세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개인적으로 나를 얼마간 당황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시골에서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편지로 나의 귀환을 알리면서 만일 답장을 내가 못 받더라도 어느 날 그녀에게 차 한 잔 마시러 가겠다고 추신을 달았던 것이다. 그날이 바로 편지에 적은 날이었는데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에게서 아무 정갈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순간적인 흥분 때문에 나의 편지가 그녀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다. 어쩌면 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길 원할지도 모르며 이 괴상한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다는 표시를 낸다면 내 쪽에서 매우 경솔한 짓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훌륭한 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나는 그녀가 틀림없이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고통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나는 다소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결국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찾아가 한여편의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나를 만나도 좋은가를 묻는 정가를 보내보자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 그녀에게도 나를 쫓아보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준비한 말을 하녀에게 전달했을 때 나는 아주 난처했으며 어두운 복도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 모든 정신력을 집중시켜야만 했다. 하녀가 돌아왔다. 나의 흥분된 눈으로 보아도 그녀의 태도에서 그 집안에 재앙이 있음을 완전히 알 수 있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하고 그녀가 청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간다.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어 방을 어둡게 가리고 있었고 스트링랜드 부인은 등불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형부인 맥 앤드류 대령은 불도 지피지 않은 난로 앞에 등을 덮이듯이 서 있었다. 나는 몹시 어색함을 느꼈다. 나의 방문이 그들을 놀라게 했으며 스트링랜드 부인은 단지 미리 거절한 것을 잊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 대령도 언짢아 하리라 생각했다. 당신이 내가 오리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물론 기대했어요. 앤이 조금 있다가 차를 가져올 거예요. 어두운 방이긴 했지만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오른 것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다. 평소에도 그리 좋지 않던 안색이 그날은 흑빛으로 되어 있었다. 내 형부 기억하시죠? 휴가 직전에 여기서 만나셨잖아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나는 너무나 겸연쩍어 할 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스트링랜드 부인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여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다행히 차가 나올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로 근근히 대화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대령은 위스키 소다를 청했다. 에이미, 당신도 한 잔 들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차를 들겠어요. 이것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암시였다. 나는 모른 채 하고 스트링랜드 부인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령은 여전히 난로 앞에 서서 말이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날 수 있을까 하며 궁리도 해보았고 도대체 왜 스트링랜드 부인은 나를 들어오게 했을까 하며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꽃도 한 송이 없었고 여름 동안 치워두었던 여러 가지 골동품들도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았으며 그토록 다정하게 느껴졌던 방 안에는 침울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마치 벽 저쪽에 누가 죽어 누워있는 것 같은 야릇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차를 다 마셨다. 담배 피우시겠어요? 하고 스트링랜드 부인은 물었다. 그녀는 상자를 뒤졌으나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하나도 없나 봐요. 갑자기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황급히 방을 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추측해보니 규칙적으로 그녀의 남편이 사다 놓고 냈던 담배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남편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며 그녀가 익숙해 있던 평범한 안락감이 사라졌다는 생소한 느낌이 그녀에게 돌연한 고통을 준 것이었다. 그녀는 옛날의 생활은 사라졌으며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사교적인 허울은 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저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일어서며 대령에게 말했다. 당신도 그 악당이 그녀를 버렸다는 걸 들었을 거요. 그는 터져버릴 듯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주저했다. 당신도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가를 아실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막연히 듣긴 했죠.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 녀석이 달아났어요. 그놈은 어떤 여자하고 파리로 도망갔다는군요. 에이미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말이요. 정말 유감이군요.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뒤에 스트링랜드 부인은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자기를 보러 와줄 수 없겠냐는 전가를 내게 보내왔다. 그녀는 혼자였다. 엄숙하리만치 간소한 그녀의 검은 드레스는 그녀의 남편을 잃은 처지를 말해주고 있어서 순진하게도 나는 그녀가 실제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차려 그렇게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도록 치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하고 부인은 입을 열었다. 그럼요. 파리로 가서 찰리를 만나주시겠어요? 제가요? 나는 얼떨떨했다. 나는 내가 그를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를 알 수 없었다. 프레드가 가겠다고 고집이거든요. 프레드는 맥앤드루 대령을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그가 갈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내겐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는 것조차 몰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남편과 얘기도 변변히 못 나눠봤잖아요. 그는 날 알지도 못할걸요. 아마 그는 내게 지옥에나 가라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는 기분 상하지 않으실 텐데요. 스트링랜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어요? 그녀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내 생각엔 차라리 그가 당신을 모르는 게 이점이 될 것 같군요. 그는 실제로 프레드를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그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군인을 이해하지 못했죠. 프레드는 다혈질이라 싸움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이 잘 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내 대신 왔다고 한다면 그도 당신 말을 거절할 수 없을걸요. 난 당신을 안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사건의 자세한 내막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달려들 수 있겠어요. 나는 나와 관계없는 일에 팔고들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 가셔서 그를 만나보시지 그래요. 당신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찰스 스트링랜드를 방문해서 명함을 건네주는 나 자신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그가 그 명함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고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 당신의 부인 일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나이살이나 먹게 되면 당신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는 게 딕이 되리라는 걸 알게 될 거요. 머리를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시면 문이 보일게요.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오후가 되시길. 나는 체면을 지키면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차라리 스트링랜드 부인이 그녀의 고민을 해결할 때까지 런던에 돌아오지 말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는 슬쩍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곧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쉰 뒤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린 17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난 찰스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린 늘 사이가 좋았거든요. 물론 나는 그가 갖지 않는 취미를 많이 갖긴 했죠. 누군지 알아냈습니까? 나는 어떻게 내 생각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 여자 말입니다. 그가 같이 데리고 간 여자가 누구죠? 아니요, 아무도 모를걸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다니거나 점심 식사를 하는 것 정도는 보게 될 것이고 친구들이 그 남자의 부인에게 달려가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나는 아무런 경고의 말을 듣지도 못했거든요. 전혀요. 그의 편지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나는 그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가엾게도 울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녀가 몹시 측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잠시 뒤에 그녀는 차츰 침착해졌다. 자신을 조롱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문제는 무엇이 최선의 길이냐를 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두서없이 최근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처음 만나 결혼하던 이야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곧 나는 그들의 생활에 대해 퍽 일관성 있는 윤곽을 잡을 수 있었으며 나의 추측도 틀리진 않은 듯했다. 스트링랜드 부인은 한 인도 주재 관리의 딸이었다. 그는 은퇴해서 시골 깊숙이 묻혀 살았는데 해마다 8월이면 요양차 가족을 데리고 이스트본에 가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20세가 되던 때 찰스 스트링랜드를 만난 것도 바로 그곳에서였다. 그는 23세였다. 그들은 테니스도 함께 치고 해변도 거닐며 흑인 악대에도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로부터 정식으로 청혼을 받기 일주일 전에 이미 승낙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런던에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햄스테드에서 살다가 차츰 형편이 좋아지자 도심부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두 아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는 늘 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나에겐 실증이 났다 하더라도 그들을 버릴 결심을 한 것은 이상하게 생각돼요. 그건 도대체 믿어지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게 사실이란 것을 믿을 수 없어요. 마침내 그녀는 그가 쓴 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었으나 감히 보여달라고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에이미, 나는 당신이 아파트에서 잘 지내리라 생각하오. 당신의 지시대로 앤에게 말해놓았으니 당신이 올 땐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을게요. 난 당신을 만나러 거기에 가지 않을 거요. 난 당신과 헤어져 살기로 결심했고 또한 아침에 파리로 떠날 예정이요. 나는 이 편지를 도착해서 붙일 작정이요.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요. 내 결정은 취소될 수 없을 것이요. 당신의
찰스 스트링랜드. 한마디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당신은 이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런 경우의 편지로는 도무지 이상한데요. 하고 대답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인간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확실히 오랫동안 계속된 관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프레드가 알아냈어요. 제 남편은 일주일이나 사나흘 저녁은 브리지 게임을 한다고 클럽에서 나갔거든요. 프레드가 그 회원을 하나 아는데 그에게 찰스가 훌륭한 브리지 게임 선수라고 했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찰스가 카드실에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니 내가 찰스가 클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이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거죠.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가 아이들 생각이 났다. 로버트에게 설명하기가 무척 힘드셨겠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아니에요. 아이들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애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할 바로 전날에야 도시로 돌아왔거든요. 난 아버지가 사업 관계로 출장 갔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 도련한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의연하고 태연하게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또한 아이들을 편안하게 챙겨주는 일에 신경을 쓰기도 쉽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스트링랜드 부인의 목소리는 다시 파열되었다. 도대체 그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죠? 그녀는 자제하려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의 두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꽉 쥐어졌다 풀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파리로 가겠습니다만 당신이 제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난 그가 돌아오길 바래요. 전 맥앤드류 대령으로부터 당신이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와 이혼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갑자기 격렬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제가 말하더라고 그에게 전해주세요. 그는 결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저도 그이만큼은 고집이 세거든요. 결코 이혼은 안 해요. 더구나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그녀가 이 뒷부분의 말을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려고 덧붙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당시에 나는 그것이 모성애에서 나오는 근심에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런 질투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당신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세요? 모르겠어요. 난 그저 그가 돌아오길 바랄 뿐이에요. 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과거사는 과거사로 돌려버릴 거예요. 결국 우린 17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요. 나는 속이 넓은 여자예요. 나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나만 모르면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도 그런 상태가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게 틀림없어요. 지금 돌아온다면 만사가 순조롭게 되어 아무도 그것에 대해 모를 거예요. 스트링랜드 부인이 그토록 소문을 걱정한다는 사실이 나의 열기를 약간 식혀놓았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는 여자들의 일생에서 남들의 소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깊은 감정에다 한 줌의 허망스런 그림자를 던져주는 것이다. 스트링랜드가 거주하는 주소는 알고 있었다. 그의 동업자가 거래은행으로 보내는 경로의 편지에서 거처를 감춘 것에 대해 힐책을 하였더니 스트링랜드는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답장을 보내와
그의 동업자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려주었던 것이다. 아마 그는 호텔에 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스트링랜드 부인이 말을 꺼냈다. 난 그 호텔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요. 프레드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그러는데 매우 비싼 곳이라나요? 그녀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붉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녀가 남편이 여러 개의 방이 붙은 호화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저기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낮엔 경마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엔 연극 구경을 다니는 것을 그려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나이에 오래 지속은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40이거든요. 젊은이 같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나이에 더군다나 큰 아이를 가진 사람에겐 그런 일은 끔찍스러운 것이라고요. 그의 건강이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노여움과 슬픔이 뒤섞여 싸우고 있었다. 그에게 우리 가족이 애타게 그를 찾고 있다고 전해주셔요.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이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어쩌면 곧 자살이라도 할지 몰라요. 그에게 우리가 함께 겪은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애들이 그에 관해 물어보면 난 어떻게 하죠? 그의 방은 그가 떠나던 때 그대로 있어요. 그 방도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낱낱이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쪽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모든 말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그녀는 애처롭게 말했다. 그에게 제가 처한 입장을 말해주세요. 나는 그녀가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동정심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음을 알았다. 나중에는 목을 놓아 울었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감동이 되었다. 나는 스트링랜드의 냉혹한 잔인성의 분노를 느꼈으므로 그를 데려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는 이틀 후에 출발하여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때까지 파리에 머물기로 그녀와 합의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시간도 늦은 데다 둘 다 흥분된 감정에 지쳐 있었으므로 그녀와 작별하였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불안에 쌓여 내 사명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스트링랜드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던 광경을 바라보지 않게 된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그 사건을 좀 더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서 발견된 모순점들의 당혹감을 느꼈다. 그녀는 매우 불행하긴 했지만 나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불행을 과시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울 준비를 미리 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용의주도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돌이켜볼 때 그것은 눈물의 감동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여 그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인지 소문의 꼬리가 무서워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버림받은 사랑의 괴로움과 젊은 나의 가슴엔 불결하게 느껴졌던 손상된 허영심의 고통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욕에 마음이 심란하였다. 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성실한 사람 가운데엔 얼마나 많은 위선이 있고 고귀한 사람 가운데엔 얼마나 많은 비천함이 있으며 또한 무렵의 가운데엔 얼마나 많은 선량함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여행엔 일종의 모험 같은 성격이 있어서 파리가 가까워지자 나는 기운이 솟았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을 연극 중의 인물로 생각했으며 못된 남편을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내에게 돌려보내는 신뢰받는 친구의 역할에 기분이 좋았다. 나는 다음 날 저녁에 스트링랜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이 조심스럽게 택해져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일은 점심 식사 전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았다. 그 당시엔 나도 끊임없이 사랑 문제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후에 다가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부부의 행복 문제를 생각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내가 머문 호텔에서 찰스 스트링랜드가 사는 호텔을 물어보았다. 그곳은 오텔 데 벨주라는 호텔이었다. 그런데 약간 의외적인 것은 안내인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들은 바로는 그곳은 리볼리 거리 뒤쪽에 있는 크고 호화로운 곳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호텔을 안내서에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 이름의 호텔이라고는 무엔느 거리에 있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 구역은 상류층이 사는 곳이 아닌데다가 심지어 점잖지 못한 곳이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틀림없이 그곳은 아닐 거요. 하고 나는 말했다. 안내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파리엔 그 이름의 다른 호텔은 없었다. 결국 내겐 스트링랜드가 그의 주소를 속였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동업자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소를 줌으로써 그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잔뜩 화가 난 동업자를 파리까지 오게 하여 비천한 거리의 고약한 집으로 헛걸음시키는 것이 스트링랜드의 유머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어떻게 내게 들었는지는 지금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나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했다. 다음 날 6시쯤 나는 택시로 무엔느 거리까지 간 다음 어느 모퉁이에서 내렸다. 왜냐하면 나는 호텔까지 걸어가는 것이 더 좋았고 그리하여 그 호텔이 어떤 것인가 들어가기 전에 잘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빈민들에게 알맞은 조그만 상점이 있는 거리였는데 그 거리의 중간쯤에 내가 걷고 있는 왼편으로 바로 오텔 데 벨주가 있었다. 내가 묵고 있는 호텔도 꽤 싼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에 비하면 훌륭한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호텔은 몇 해 동안 칠을 하지 않았는지 키만 크고 초라한 건물이었는데 그것이 하도 지저분한 모습으로 하늘로 솟아 있었으므로 그 양쪽의 건물들은 말끔하고 깨끗해 보였다. 먼지투성이의 더러운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찰스 스트링랜드가 사랑을 위하여 명예와 의무를 저버렸던 그 미지의 미녀와 함께 죄악의 호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곳이 그곳일 리가 없었다. 나는 조롱당했다는 기분에 화가 나서 하마터면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설 뻔했다. 나는 다만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위해 들어갔다. 입구는 가게 옆으로 쑥 들어간 곳에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바로 들어가는 곳에 사무실은 2층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나는 좁은 층계를 올라가서 층계참에 유리를 낀 사무실 같은 곳을 발견했는데 그 속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다. 바깥엔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 위에서 야간 당번이 불편한 밤을 지낼 것 같았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전기 초인종 아래 웨이터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벨을 누르자 이내 웨이터가 나타났다. 그는 눈초리가 매솟고 무뚝뚝한 젊은 남자였다. 그는 셔츠바람에 카페트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지나가는 말투로 혹시 여기 스트링랜드 씨라고 묻고 있지 않나? 하고 물었다.
32호실이에요. 6층이죠.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 안에 계신가? 웨이터는 사무실 칠판을 쳐다보았다. 열쇠를 안 맡겨두셨군요. 올라가시면 만날 겁니다. 나는 한마디 더 물어봐도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부인도 계셔? 아니, 신사분 혼자십니다. 내가 층계를 올라가자 웨이터는 이상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층계는 어둡고 답답했다. 또한 더러웠고 곰팡이 냄새도 났다. 3층을 오르니 실내 가운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문을 열고 지나가는 나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마침내 6층에 이르러 나는 32호실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더니 문이 조금 열렸다. 찰스 스트링랜드가 바로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되도록 상냥한 말투로 나의 이름을 말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난 7월에 당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만.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그는 유쾌하게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나는 들어갔다. 그곳은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루이 필립식이라고 하는 양식의 가구로 가득 차 있었다. 커다란 나무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엔 물결 치든 듯한 붉은 소미불이 놓여 있었으며 커다란 옷장과 둥근 탁자, 아주 작은 세면대, 그리고 붉은 헝겊으로 씌운 의자가 2개가 있었다. 모든 것이 더럽고 남루했다. 맥 앤드루 대령이 그처럼 자신있게 표현한 방탕한 사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스트링랜드는 의자에 놓였던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를 그 의자에 앉게 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 하고 그는 물었다. 조그만 방이어서 그랬는지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몸집이 더 커 보였다. 그는 낡은 노폭 자켓을 입고 있었으며 한동안 수염을 깎지 않은 듯했다. 전에 만찬에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말쑥하게 차리고 있었으나 불편해 보였는데 지금의 그는 어수선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해 보였다. 내가 준비한 말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당신 부인의 청으로 왔습니다. 지금 난 저녁 식사 전에 한잔 하러 막 나가는 참인데 당신도 같이 가시겠소? 압상트 좋아하오? 마실 수는 있죠. 그럼 갑시다. 그는 솔질도 안 한 중절모를 쓰며 말했다. 저녁도 같이 하는 게 좋겠군. 함께 식사한 적도 있지 않소? 그렇군요. 혼자 계시나요? 나는 그 중요한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 것이 기분 좋았다. 물론 그래요. 사실은 사흘 동안이나 난 누구와 이야기를 못 해봤거든요. 내 불어 실력이 신통치 못해서. 나는 그를 앞서 계단을 내려가며 그 다방의 여자는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했다. 둘이 벌써 싸우기라도 했단 말인가? 혹은 그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일까? 그가 정말 필사적인 도피를 위하여 1년 동안이나 준비해왔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클리시 거리로 걸어가서 어느 큰 카페의 도로변에 있는 탁자에 자리했다. 클리시 거리에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만약 인간의 상상력만 있다면 행인들 속에서도 수많은 추잡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듯했다. 회사원과 점원 아가씨들, 오노레드 발자크의 글에 등장하는 늙은이와 같은 사람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먹는 직업을 가진 남녀들 등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파리의 빈민가엔 사람들의 혈기를 자극하며 예기치 않은 일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군중의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파리를 잘 아세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아니요,
우린 신혼여행을 왔었죠. 그 후론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호텔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해 주더군요. 난 싼 곳을 원했으니까요. 압상트가 나왔고 우리는 녹아가는 설탕 위에 다소 엄숙히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아까는 당신을 찾아오게 된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나는 다소 겸연쩍은 듯 말했다.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나도 누군가 조만간 찾아오리라 생각했었어. 에이미에게서 편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을 잘 아시겠군요. 난 아직 그걸 읽지도 않았어. 나는 잠시의 시간을 벌기 위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나의 임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내가 준비한 웅변의 대사도 그것이 애절한 것이든 분노에 찬 것이든 클리시거리에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갑자기 그가 낄낄 웃었다. 이건 좀 당신에게 잔인한 일 같군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이봐요. 그렇다면 어서 끝내버리고 유쾌한 저녁을 보냅시다. 나는 주저했다. 당신 부인께서 대단히 불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이겨나갈 수 있을 거요. 나는 그가 이 대답을 하며 지은 그 기묘하리만큼 무정한 태도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나를 당황케 했으나 나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나는 목사인 나의 삼촌 헨리가 친척들에게 특별히 부목사 협회에 기부금을 내달라고 청할 때 쓰는 어조를 택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상관없으시겠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부인이 당신한테 이런 보복을 당해도 될 만한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니요. 그녀를 적대할 만한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없소. 그렇다면 17년간의 결혼 생활 후 그녀를 탓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녀를 이런 식으로 버린다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한 거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하는 말마다 진심에서 동의하는 그의 태도는 내 발밑의 땅을 도려내는, 그야말로 내 입장을 우습게 하는 것은 물론 복잡하게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설득, 감동, 권고, 훈계, 충고 등의 수단을 써보려 했으며 그래도 안 된다면 욕설과 분노로써 매도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나 자신의 습관은 언제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요? 스트링랜드가 말하기를 재촉했다. 나는 입을 삐죽거려 보이며 글쎄요. 당신이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 터에 더 이상은 할 말은 없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나는 내가 훌륭한 솜씨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느꼈다. 나는 정말 초조해졌다. 하지만 여자에게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집을 나와버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왜 안 될까? 도대체 부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오? 난 그녀를 17년 동안 먹여 살려왔소. 이젠 스스로 벌어먹어서 안 될 건 또 뭐요? 그녀는 그렇게 못해요. 한번 해보라고 하시오. 물론 이 말에 내가 대꾸할 수 있는 말은 많긴 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라든가 결혼으로 해서 남자가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받아들이는 계약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대꾸는 많이 있긴 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그녀를 돌보지 않을 겁니까? 조금도 하고 그는 대꾸했다. 관계 당사자들에겐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지만 그의 대답하는 태도 속에는 유쾌하게만 보이는 뻔뻔함이 있어 나는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의 행동이 혐오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향기시켰다. 나는 도덕적인 의분 상태로 나 자신을 몰고 갔다. 세상에, 애들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소? 그들은 낳아달라고 청하지도 않았단 말이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던져버린다면 그들은 길바닥에 던져질 거요. 그들도 여러 해 동안 잘 지냈지. 그들은 대다수의 다른 아이들보다 잘 지낸 거요. 게다가 누군가 그들을 돌봐줄 거요. 정 못하면 맥 앤드류 집안에서 그들의 학비를 지불해 주겠지.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소?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던데. 당신은 더 이상 그들과 아무 관계도 갖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나도 그들이 어렸을 때는 좋아했죠. 하지만 그들이 성장한 지금은 그들에게 아무런 정도 느끼질 못해요. 정말 비인간적이군. 나도 그렇게 말했을 거요.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같군요. 그렇소. 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짐승 취급할 거요. 마음대로 하라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경멸해도 아무렇지가 않단 말입니까? 전혀. 그의 간단한 대답이 어찌나 경멸에 가득 차 있던지 당연하기 이를 데 없는 내 질문이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동안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남이 자기를 비난할 줄 뻔히 알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런 것에 고민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까? 누구나 어떤 종류든 양심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조만간 그것이 당신을 찾아와 당신을 괴롭히게 될 거요. 당신 부인이 죽는다고 가정해봐요. 당신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지 않을 것 같소? 그가 대답하지 않아서 나는 얼마 동안 그가 말하길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내가 스스로 침묵을 깨야만 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소? 단지 당신이 지독한 바보라는 것뿐이요. 어쨌든 당신은 부인과 아이들을 부양해야만 할 거요. 나도 약간 화가 나서 대꾸해 주었다. 법률이 그들에게 제시할 보호책이 있을 겁니다. 법이 돌에서 피를 뽑아내기라도 한답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100파운드 정도밖엔 말이오. 나는 전보다 더 당혹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가 묵고 있는 호텔만 해도 궁핍한 그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마저 써버리면 어떻게 할 셈이죠? 몇 푼 벌어야지. 그는 완전히 냉정했으며 그의 눈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그 조롱하는 미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먼저 말한 것은 그였다. 에이미가 재혼하면 되겠군. 그녀는 비교적 젊은 데다가 매력도 없는 편은 아니니까. 나는 그녀를 훌륭한 아내감으로 추천할 수 있어. 만일 그녀가 나와 이혼하길 원한다면 나는 필요한 핑계쯤은 얼마든지 내주겠소. 이번에는 내가 웃을 차례였다. 그는 매우 얕게 굴고 있었지만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여자와 함께 도망친 사실을 감추어야 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그녀가 있는 곳을 감추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결단을 내리고 대답해 주었다. 당신 부인 말씀이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이혼할 수는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녀는 확실히 결심했나 봅니다. 그런 가능성은 아예 생각도 마시오.
그는 확실히 거짓이 아닌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입가엔 웃음이 사라지고 꽤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봐, 친구. 난 상관없어. 어느 쪽이든 나에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웃었다. 이봐요. 당신, 우리를 그렇게 바보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이 여자와 왔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고요. 그는 약간 놀라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어찌나 큰 소리로 웃어댔던지 우리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두리번거렸고 그중 어떤 사람들은 같이 웃기도 했다. 별로 우습지 않을 텐데요. 불쌍한 에이미. 하며 그는 씩 웃었다. 그러다 그의 얼굴은 점차 경멸의 표정이 되어갔다. 여자란 정말 한심한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사랑, 언제나 사랑 타령이야. 그들은 남자가 자기를 떠날 때에는 다른 여자를 원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당신은 내가 여자 때문에 그런 짓을 할 만큼 바보라고 생각하오? 그럼 다른 여자 때문에 부인을 버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고 말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말이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지금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그것은 내가 꽤 천진한 탓이었으리라. 내 명예를 걸지요. 그렇다면 신의 이름에 걸고 말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녀를 버렸는지 말입니다. 난 그림을 그리고 싶소. 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이해할 수 없던 것이었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나는 그때 아주 젊은 나이였으며 중년으로서의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놀랐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40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제야말로 시작할 적기라고 생각하게 해준 점이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소년 시절에 화가가 무척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예술로선 돈을 벌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오. 나는 1년 전부터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소. 작년 한 해 동안 난 야간 광자에도 나갔었소. 스트링랜드 부인이 당신이 클럽에서 브리지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던 때 당신이 간 곳이 그곳입니까? 맞아요. 왜 그녀에겐 말하지 않으셨죠? 나 혼자만의 비밀로 해두고 싶었어. 그릴 수는 있습니까? 아직은. 하지만 그리게 될 거요. 그 때문에 내가 여기로 건너오게 된 것이지. 런던에선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없었어. 여기선 가능할 듯하오. 그 나이에 시작해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8살에 그림을 시작하는데요. 나는 내가 18이었을 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잠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지나가는 군중에 머물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대답이 아니었다. 그림을 그려야만 하오. 지나친 모험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두 눈은 이상한 광채로 빛나고 있어서 나는 매우 불안했다. 당신은 몇 살이요? 23? 그 질문은 초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러한 모험의 기회를 가진다면 그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젊음이 사라진 사람이었고 상당한 지위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거느린 증권 중개인이었다.
내겐 당연할 수도 있는 길이 그에겐 터무니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공평한 입장에 서고 싶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 당신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정도도 되지 않는 사실을 당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요. 결말에 이르러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때 당신은 엄청난 실망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난 그림을 그려야 하오.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끝내 당신이 삼류화가밖에 못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만사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생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나지 못하다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저 적당한 정도면 편안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술가는 달라요. 멍청한 소리. 하고 그는 내뱉었다. 명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난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그가 헤엄을 잘 치든 못 치든 관계가 없는 법이야. 물에서 빠져나오거나 죽는 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진정한 정열이 있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의 내부에 동요하고 있는 어떤 격렬한 힘을 느끼는 듯했다. 그것은 내게 그의 의지에 반발하여 그를 사로잡고 있는 매우 강력하고 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감지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난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정말 악마에게 사로잡힌 듯 했으며 나는 그것이 당장이라도 그에게 몸을 돌려 그를 갈갈이 찢어놓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매우 평온하게 보였다. 기이하다는 듯이 그에게 쏠리고 있는 나의 시선이 그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낯선 사람들이 낡은 노퍽 자켓에 솔질하지 않은 중절모를 쓰고 거기 앉아있는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했다. 그의 바지는 자루처럼 불룩했으며 손은 더러웠고 얼굴은 거칠고 야성적으로 보였는데 면도하지 않은 턱은 붉을스름한 털로 덮여 있었으며 코는 커다랗고 도전적으로 보였다. 또 그의 입은 컸으며 입술은 두텁고 육감적으로 보였다. 정말이지 나도 그를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당신 부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까? 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절대로.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기꺼이 잊고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 사람들이 당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나요?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이 빵을 구걸해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조금도. 나는 다음의 말에 더 큰 힘을 주기 위하여 잠시 침묵을 지켰다.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이오. 자, 이제 가슴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면 가서 저녁이나 하지. 나는 이 제안을 거절해야 마땅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그런 성격의 사람과 한 테이블에 같이 앉기를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보고할 수 있었더라면 맥 앤드류 대령은 적어도 나를 좋게 보았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끝까지 이를 효과 있게 수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나는 도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내 감정은 스트링랜드에겐 확실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러한 것들을 입 밖에 내는 것은 퍽 어색한 것이 되어버렸다. 백합꽃이 피리라는 기대를 갖고 아스팔트 길에다 부지런히 물을 뿌리는 일은 시인이나 성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술값을 지불한 뒤 우린 사람들로 붐비는 요란스런 싸구려 음식점에 가서 유쾌하게 저녁을 먹었다. 나는 젊었기 때문에 식욕이 왕성했고 그는 굳어버린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식욕이 왕성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커피와 리큐르를 마시기 위해 선술집으로 향했다. 결국 파리로 오게 된 용건에 대해서는 해야 할 모든 말을 다 한 셈이 되었다. 비록 그 문제를 계속 추궁하지는 못하는 것이 스트링랜드 부인에게는 배신적인 태도라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나에게는 그의 무관심에 대항하여 싸울 능력이 없었다. 끊임없는 열의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세 차례나 반복하는 데엔 여성적인 기질을 필요로 한다. 나는 스트링랜드의 심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차라리 보람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건 역시 나의 흥미를 많이 끄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트링랜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말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지 못한다는 듯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몹시 힘들어했으며 진부한 어기와 속어 그리고 끊임없이 모호한 몸짓으로 그의 마음속의 의도를 짐작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하지만 비록 그가 중요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못했어도 그의 성격에는 그를 우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 아마 그것은 진지함일 것이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본 파리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으며 나는 그가 이전에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왔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자기에겐 틀림없이 생소했을 광경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받아들였다. 나는 파리에 수없이 많이 갔었지만 갈 때마다 반드시 흥분을 느끼곤 했었다. 나는 그 거리를 걸을 때마다 반드시 나 자신이 모험의 가장자리에 서 있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스트링랜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돌이켜보건대 그는 마음을 동요시키는 어떤 영상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그 술집에는 작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떤 여자는 남자들과 앉아 있었고 다른 몇몇은 혼자였다. 그런데 나는 곧 그들 중 하나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스트링랜드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금도 그가 그녀를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잠시 후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가 곧 되돌아와 우리의 테이블을 지나가며 아주 은근하게 마실 것 좀 사달라고 말했다. 그녀가 앉자 나는 그녀와 잡담을 시작했으나 그녀의 관심은 분명히 스트링랜드에게 있었다. 나는 그가 불어를 전혀 못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때론 손짓으로, 때론 사업상 쓰는 엉터리 불어로 그에게 이야기하려 애를 썼는데 무슨 이유였는진 몰라도 아마 그것이 그에게 더 잘 이해됐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여섯 마디 영어도 섞었다. 그녀는 내게 그녀의 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통역해 달라고 했으며 그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열렬히 물어보았다. 그도 아주 기분이 좋아서 조금 즐거워하기는 했지만 그의 무관심은 여전했다. 끝내 하나 물었군요. 하며 나는 웃었다. 반갑진 않군. 내가 그였다면 더 당황해서 침착성을 잃었을 것이다. 그녀는 눈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아주 유혹적인 입술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다. 나는 그녀가 스트링랜드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녀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통역을 해주어야만 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집에 가자고 하는데요. ”. '관심 없어.' 하고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의 대답을 가능한 한 기분 좋게 옮겼다. 그러한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좀 실례라고 느꼈지만 나는 그가 거절하는 것이 돈이 없는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좋아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에게 말해줘요. 그건 사랑 때문이라고. 내가 이 말을 통역했더니 스트링랜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지옥에나 가라고 해. 하고 그는 말했다. 그의 태도가 그의 대답을 명백하게 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갑자기 머리를 획 젖혔다. 아마 그녀는 화장한 밑으로 얼굴을 붉혔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섰다. 이 양반 점잖지 못하군.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술집을 나갔다. 나는 조금 화가 났다. 모욕을 줄 필요까진 없었잖아요. 하고 내가 말했다. 뭐니 해도 저 여자가 당신이 좋아서 한 짓인데 말이에요. 그런 건 지긋지긋해. 하고 그는 거칠게 말했다. 나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정말 싫어하는 기색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야성적이고 육감적인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마 그녀는 그 얼굴에 있는 어떤 야수적인 면에 매력을 느꼈으리라. 런던에서도 내가 원한다면 여자는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어. 그걸 바라고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이야.